한국 쌀 쓸어 담으러 갑니다. 일본 정부가 초비상사태입니다. 한국 쌀을 무시하던 일본인들이 쌀 사러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당 쌀값이 약 4만 원까지 뛰어올라 1년 전보다 무려 2배, 3배나 인상됐다고 합니다. 한국 쌀값보다 2.5배 이상 비싼 건데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 쌀을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올해 쌀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풀린 쌀은 21만 톤이나 모자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이유보다 생산 능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태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일본 여성 기자의 처절한 사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NHK 기자 유키 타나카입니다. 저는 쌀 봉지가 꽂혀 있어야 할 그 빈 선반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오늘 도쿄에서 세 번째로 찾은 슈퍼마켓이었는데 역시 쌀 한 톨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라고 매장 직원분께서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죠.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일 다시 오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식재료인 쌀이 갑자기 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의점을 지나쳤는데요. 창문에 붙은 오늘은 주먹밥 없음 이라는 문구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에 쌀밥을 먹을 생각에 벌써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 쌀 문제는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쌀이 있는 가게들은 작년보다 3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답니다. 아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농부님들은 쌀을 풍성하게 재배했는데도 가게에는 어찌 된 일인지 부족하기만 했죠. 저녁 뉴스에서는 정부가 비상쌀 비축품을 방출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실행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일본에서 쌀 없는 한 끼는 온전한 식사가 아니니까요. 저는 제 작은 아파트에 도착해 열쇠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본이 되는 식재료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파트는 조용하고 텅 빈 느낌이었어요. 평소 저는 저녁마다 쌀 요리를 하는 것을 즐겼거든요. 갓 지은 쌀밥 냄새는 언제나 저에게 집에 있는 기분을 주었는데 지금은 뭐를 먹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를 들어 어머니 마사코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많은 논밭이 있는 시골에 살고 계세요. 엄마, 도쿄에서 쌀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불평을 토로했어요. 쌀이 있을 때도 가격이 미친 듯이 비싸잖아요. 제가 뭘 먹어야 하겠어요? 정말 심각하구나. 라고 어머니께서 피곤한 목소리로 동의하셨어요. 여기서 쌀을 재배하는데도 농부분들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니 외국에서 더 싼 쌀과 경쟁하기가 힘들지. 창밖으로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쨌든 일본 쌀은 세계 최고라고들 하지 않았나요?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은 좋은 쌀 재배에 대해 잘 모를 거예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한국 쌀을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들의 농사 방식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일본 쌀의 특별함, 그러니까 완벽한 찰기, 윤기, 그리고 맛에 대해 들으며 자랐기에 그것은 우리 국민적 자부심의 일부였어요. 유키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쌀 난국도 곧 끝날 거야. 언젠가는 해결되니까. 통화를 끊은 후 저는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들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쌀이 빠진 식사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상사 오노 씨께서 제게 급한 과제를 주시려고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오노 씨는 평소에는 드물게 웃으시는 분인데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엄숙해 보이셨어요. 타나카 씨, 라고 형식적인 호칭을 쓰시며 내일 한국으로 가셔서 스마트 농업 전시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농업 기술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저는 몸을 바로 세우고 경청할 준비를 했어요. 한국이라뇨? 라고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어요. 왜 한국인가요? 한국에서 쌀 농사에 대해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오노 씨께서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점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녀와 보세요. 회사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출장이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한국? 농사를 배우러? 시간 낭비라는 느낌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 쌀의 특별함과 우수함을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레 한국살이나 한국 농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가게에서 쌀 선반이 텅 빈 것을 보았어요. 한 무리의 어르신들이 빈 공간을 멍하니 바라보며 쇼핑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또 쌀이 없네요. 라고 한 분이 슬픈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그분들의 실망한 얼굴을 보며 저는 혹시 한국에게서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며 말이죠. 저는 짐 가방을 챙기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장한 나머지 배가 꽉 조여왔어요. 일본 밖으로 여행을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할 때 창밖을 내다보니 초록빛 논밭들이 마치 색색의 패치워크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일본의 논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약간 놀라웠죠. 뭘 기대해야 할까? 라고 제 스스로 물었어요. 쌀은 쌀일 뿐이잖아요. 착륙 후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기사님께서 일본어도 조금 하셔서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답니다. 서울은 도쿄처럼 분주한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과 사람들로 가득 찬 그곳이었지만 간판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할 때쯤 배가 또 다시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먹은 작은 샌드위치 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호텔 접수처 직원분께서는 아래 식당에서 조식이 아직 제공 중이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딱 제때 오셨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답니다. 식당은 다양한 요리가 마련된 뷔페식이었어요. 익숙한 메뉴도 있었고 전혀 새로운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대형 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었어요. 도쿄에서 빈 쌀 선반을 몇 날 몇 일이나 보던 제가 그렇게 많은 쌀을 보자 군침이 돌더군요. 일본 쌀은 분명 더 맛있을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저는 작은 그릇에 쌀을 담았어요. 자리에 앉아 첫 숟가락을 떠먹었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쌀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훌륭한 향과 적당한 찰기가 딱 맞아서 제가 평소에 먹던 일본 쌀보다도 더 맛있었어요. 계속해서 몇 번 더 숟가락을 떠먹으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늘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한 호텔 직원분이 테이블 옆을 지나가시더군요. 저는 손을 흔들어 주의를 끌었어요. 저기요, 이 쌀이 무슨 종류인가요? 라고 여쭤보니 직원분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보통의 한국 쌀입니다. 요즘은 우리 대부분의 쌀이 AI 농업 시스템을 통해 재배되어 맛이 더 좋아지고 효율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AI 농업 시스템이요? 라고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컴퓨터가 쌀을 재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라고 직원분께서 신나게 대답하셨어요. 스마트 농업 시스템이 물, 햇빛, 영양분까지 모두 모니터링해드리니까 쌀식물이 최고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녀가 자리를 떠난 후 저는 텅 빈 그릇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동안 한국 쌀은 일본 쌀만큼 좋지 않을 거라 굳게 믿어왔는데 이 경험을 통해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방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상사 오노 씨께서 내일 참석해야 할 스마트 농업 전시회에 관한 정보를 보내주셨거든요. 그 전시회는 한국의 유명한 농업 과학자들의 전시회였어요. 자료를 읽어보니 로봇이 쌀을 심고 드론이 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AI 시스템이 최적의 수확 시기를 예측하는 등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은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잘 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아침에 맛보았던 쌀의 기억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어요. 제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날 오후 저는 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서울의 모습을 구경했어요. 서울은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고풍스러운 사찰 옆에 현대식 초고층 건물이 즐비했고 거리는 깨끗하며 사람들도 친절해 보였어요. 외국인임이 분명해도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해 주셨답니다. 그날 밤 내일 있을 전시회를 생각하며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아침쌀의 맛은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쩌면 라고 어둠 속에서 저 혼자 중얼거리며 우리가 한국에게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설렘을 느끼며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설렘과 긴장감으로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오늘은 제가 참석할 스마트 농업 전시회의 날이었거든요. 또 한 번 아침 식사로 그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던 한국 쌀밥을 먹고 난 후 저는 택시를 타고 전시장으로 향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거대했으며 유리벽에 아침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입구 위에는 스마트 농업의 미래이라는 크고 화려한 배너가 걸려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시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전시장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전시장 안에서는 로봇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쌀 묘목을 심는 모습을 보여주고 드론들이 하늘 위에서 작물 상태를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날아다녔어요. 벽에는 실시간으로 각 지역 농장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그래프와 숫자들이 매 몇 초마다 바뀌고 있었어요. 와, 라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저는 그동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군중 사이를 헤치고 다니면서 저는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노트에 열심히 기록을 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껏 여기에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스마트 쌀 재배 시스템이라는 표지판이 달린 부스를 발견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 앞에서 안경을 낀 한 남성분이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 시스템 덕분에 지난 5년간 쌀 생산량이 30%나 증가했습니다. 라고 민준 씨께서 화려한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AI가 물, 영양소, 햇빛 심지어 최적의 수확 시기도 예측하니까요. 이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중하며 그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 했었어요. 어쨌든 여전히 전통적인 일본식 방식이 더 낫다고 믿고 싶었지만 데이터와 시연 영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직접 보시겠어요? 라고 민준 씨께서 청중들에게 물으시더니 오늘 오후 저희 스마트 농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네, 꼭 보고 싶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열정이 솟아올랐어요. 민준 씨께서는 제 열정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습니다. 버스는 정문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저는 그 후 몇 시간 동안 다른 부스들도 둘러보고 사진도 찍으며 오노 씨께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오후 12시 45분쯤 농장 견학을 위해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로 제 발걸음을 옮겼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나가니 도시의 풍경이 시골로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에 논밭은 무성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농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전통적인 농가와 낡은 장비 대신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첨단 시설과 제어실이 있었거든요. 제어실 안에서는 기술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여러 모니터로 논의 각 구역의 상태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한쪽 벽 전체를 커다란 농장 지도와 여러 색으로 표시된 상태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희 드론은 매일 필드를 스캔합니다. 라고 젊은 여성 안내원이 단정한 제복을 입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구역에 물이 부족하거나 해충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에서 즉각 경보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실제 기술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작은 로봇이 천천히 논밭을 누비며 자연 비료를 꼭 필요한 곳에만 정교하게 뿌리고 있었어요. 로봇이 작물이나 토양을 방해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로봇은 어느 식물이 영양분이 더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라고 안내원이 설명하셨어요. 전통적인 방법보다 비료 사용량이 적어서 환경에도 좋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또 다른 구역에서는 드론이 특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 드론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포착합니다. 라고 안내원이 덧붙이셨어요. 아직 눈에 띄지 않는 병해충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자동 수확 기계였어요. 이 기계는 논밭을 부드럽게 지나며 익은 쌀을 손상 없이 수확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손으로는 결코 이보다 빠르고 섬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없었거든요. 전체 시스템은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라고 안내원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전통적인 방법보다 40% 적은 물과 50% 적은 비료를 사용하면서도 더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확 기계가 작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어요. 이것이 바로 일본의 쌀난국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원이 적게 들면서도 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
가격을 낮추고 모두가 쌀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견학이 끝날 때쯤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그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모습이었어요. 왜 일본의 농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도입하지 않는 걸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전통 때문일까요? 아니면 비용 문제일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노트와 찍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변화해야 해. 적응해야 해. 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온 후 저는 도쿄의 빈 쌀 선반과 오늘 본 놀라운 기술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해결책이 바로 우리 옆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열린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호텔방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 속 사진들을 바라보며 저는 로봇이 쌀을 씹는 모습, 드론이 푸른 들판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최적의 수확 시기를 예측하는 컴퓨터 화면들을 곱씹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도 필요합니다. 라고 저는 속삭였어요. 현대 기술과 자동화, 스마트 농업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첨단 기술보다는 검증된 전통 방식에 더 무게를 두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부에서는 고온 현상이나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많은 농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확을 보장해온 방식이 오히려 자연 친화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일본 농업의 안정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동시에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빠른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로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해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 쌀 판매자를 검색해 보았던 거예요. 화면에는 지금 일본에서 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쌀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구매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제가 항상 세계 최고라 믿었던 일본 쌀 대신 한국 쌀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맛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라고 스스로 말하며 버튼을 클릭했어요. 결과적으로 5kg짜리 2포대를 도쿄에 있는 제 아파트로 배달하도록 주문했어요. 가격은 현재 일본에서 파는 쌀의 절반도 안 됐어요. 결제를 완료하며 제 마음속에 한편의 반항심과 용기가 피어올랐어요. 다음 날 비행기로 도쿄로 돌아가기 전 하루 동안 저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했어요. 첨단 기술뿐 아니라 한국 농사의 전통적인 면모도 보고 싶었거든요. 시장은 활기차고 다채로웠어요. 과일, 채소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쌀이 즐비했죠. 대부분의 농부들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난 얼굴과 단단한 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모습은 어머니 댁 시골 농부들과 닮아 있었어요. 저는 한 노인을 찾아갔어요. 채소를 정리하고 계시던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 농사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라고 제가 제한된 한국어로 말을 시작하다가 영어로 전환하며 물었어요. 영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요즘 스마트 농업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는 궁금해하며 여쭤보았어요. 노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작은 농장 같은 경우는 참 힘들어요. 라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비싼 장비를 살 돈도 없고 나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도 배우기 어려워요. 제 자식들은 농사를 원하지 않으니 미래가 걱정입니다. 저는 그분의 걱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문제는 일본의 많은 농부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다르지 않았거든요. 젊은 세대는 도시로 떠나 농촌은 점점 쓸쓸해지고 있었어요. 여러 농부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많은 분들이 큰 농장과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급변하는 농업 기술의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는 공통된 고민을 듣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같은 문제죠.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기술은 발전하지만 모두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상황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스마트 농업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전통 농부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방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오노 씨께 제출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놀라운 전시회 기술, 효율적인 스마트 농장, 그리고 전통 농부들의 걱정까지 모두 담으려고 했어요. 솔직하게 저는 한국쌀 농사에 대해 제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한국 쌀의 품질과 첨단 기술의 발전에 대해 크게 놀랐던 사실을 적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농업 시스템은 AI와 자동화를 이용해 쌀의 품질과 생산량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래 농업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라고 썼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농사의 인간적인 측면도 잊지 않았어요. 재래시장에서 만난 기술을 감당할 수 없는 노년의 농부들, 세대를 이어 전통 방식으로 농사를 짓던 가족들의 모습도 함께 적었어요. 일본의 쌀 난국에 대한 해법은 이들의 상황도 고려해야만 한다고요. 보고서를 마치고 나니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우리 일본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 시야가 한층 넓어졌어요. 제 휴대폰에 쌀 회사에서 보내온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주문한 쌀이 발송되어 도쿄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 발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들떴어요. 이제 쌀 문제가 단순한 식재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생각하며 내일 비행기를 위해 짐을 싸면서 말했어요. 도쿄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한 상자가 제 눈에 띄었어요. 바로 그 한국 쌀이 도착한 거예요. 저는 상자를 꼭 껴안으며 쌀 한 봉지에 왜 이렇게 설렘이 밀려오는지 느꼈어요. 아파트 안은 제가 떠나기 전과 똑같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보낸 4일이 제 인생과 세계관을 바꾸어 놓은 듯했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로 돌아가 오노 씨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보고서를 읽으시던 오노 씨의 눈썹은 점점 높아졌어요. 타나카 씨, 이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한국 농업 기술에 깊이 감명받으신 모양이군요.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저는 인정하며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스마트 농업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오노 씨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 점 때문에 내가 너를 보냈던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말 저는 어머니를 도쿄로 초대했어요. 전화로만 들려드리던 제 여행 이야기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도착하시자 저는 한국 쌀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쌀이 어디서 왔는지 밝히지 않았어요. 먼저 어머니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첫 한 숟가락을 떠드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쌀 정말 맛있구나 라고 외치시며 평소에 먹던 쌀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향도 좋고 찰기도 완벽합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한국산입니다, 엄마. 그곳에서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이용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이라고? 어머니께서는 놀라신 얼굴로 젓가락을 든 채 멈칫하셨어요. 난 항상 일본 쌀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말이에요. 라며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농사 방식을 최신화하면 더 좋은 쌀을 재배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여행 중 찍은 사진과 영상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로봇이 쌀을 씹는 모습, 드론이 들판 위를 날며 작물을 점검하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스크린이 가득한 제어실 모습 모두 어머니의 관심을 끌었어요. 우리도 이런 방식들을 작은 농장에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간단한 센서 시스템부터 도입하는 건 어떨지요? 라고 어머니께서 생각에 잠기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뜻밖의 실용적인 대답에 놀랐어요. 우리 가족 농장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달 후 오노 씨께서 다시 제게 호출하셨어요. 이번에는 회사의 여러 이사가 함께 계셨어요. 타나카 씨, 당신의 보고서를 전사에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오노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보고서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주 저는 수많은 동료들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발표를 하면서 처음 느꼈던 긴장감은 금세 사라지고 이제는 이 주제에 대해 열정이 넘쳤어요. 저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 쌀은 당연히 최고라 믿었지만 오늘 저는 한국의 놀라운 농업 기술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 쌀난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지역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스마트 농업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셨어요. 곧 저는 밝은 스튜디오 조명 아래 앉아 일본 전역 시청자들에게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스마트 농업은 단지 맛있는 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텔레비전에서 말씀드렸어요. 더 적은 물과 비료를 사용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우리 농부들이 다시 농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제 이메일에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부분들의 문에 메일이 잔뜩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작은 농장도 첫 모니터링 센서를 설치하는 등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들이 이어졌어요. 한 젊은 소녀와 어머니가 근처에서 쇼핑하시던 중 소녀가 엄마, 스마트 농업쌀 좀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물론이지 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의 기술 덕분에 재배되었다더니 열린 마음을 가지면 이웃 나라에게서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일본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변화는 분명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모든 변화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맛본 쌀 한 숟가락 그리고 제 오래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한 알의 쌀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때로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한 톨의 쌀처럼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한국 쌀 구매에 우리나라도 많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쌀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중요한 우리 자원이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감동사연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